그리고 또 오늘 장유샤랑 류절리 얘기도 나오네.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살짝 나오는 게 요즘 장유샤와 류절리가 숙청당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많은 분석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석이 한 게 있었어요. 마음에 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분석이 일리가 있는데 그런 분석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이 시진핑이 장유샤와 류절리를 체포한 것은 이 군대를 아예 모르는 공산당 지도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내면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라고 누가 이거를 평론을 했어요. 이 불안은 시진핑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감인데 시진핑의 대응 방식이 유독 독특하고 좀 자기 멋대로 해. 근데 시진핑이 어떻게 이런 일 처리 방식을 가지게 되었냐, 이것도 옛날로 살짝 짚어봐야 됩니다. 이걸 또 분석해 놓은 문장이 있더라고.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 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 불안이 뭐냐면 바로 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 이 말 들어봤죠? 총구에서 누가 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권력이고 정권이다, 이 뜻이잖아요. 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총구가 정권을 위해 봉사하게 만들고 정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둘을 다 가져야 되는 게 역대 중국 리더들이 고민이에요. 핵심의 난제이자. 군대는 싸울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군대가 군사위원장인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죠. 왜냐? 시진핑은 군사를 전혀 몰라요. 군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전쟁을 나가본 적도 없고 군부대, 군대,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네가 군부대에 대해서, 군대 체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네가 어떻게 그 총을 네가 지휘할 수 있느냐 이거야. 장군들은 그런 의문을 품게 되죠. 그동안 그 장군들이 의문을 바로 잡아준 게 장유샤야. 그리고 장유샤는 시진핑을 절대적으로 따라줬고, 어릴 때부터 둘이 친구였으니까. 둘이 부친부터 혁명 동기고. 아무리 생각해도 시진핑이 장유샤를 이게 숙청을 한 거는 이거 진짜 너무 갔어. 자,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정권은 총구에서 나오는데 내가 이 총구를 컨트롤 못하면 나는 그냥 허수아비 아닌가. 이게 계속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줄곧 그를 괴롭혀왔던 그런 불안감. 이게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요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시진핑의 이런 불안감이 시작으로 지금 다 폭발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걸 봐야 되냐? 시진핑도 거기서 배웠을 거거든. 자, 일단 첫 번째 방식은 지도자 자신이 군사에 참여해서 스스로를 군사 인재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몇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 군대는 복종을 하죠. 설령 완전히 복종하지 않더라도 그는 이미 자기의 라인들이 생겼을 거고 세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그 이후 마케팅 시스템을 돌려요. 여러분들, 전쟁에서도 마케팅은 필요해요. 위대한 정치가, 군사가, 사상가, 이런 타이틀을 막 이제 달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죠. 근데 이런 방식은 누가 가능해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가능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마오쩌둥이랑 덩샤오평이. 마오쩌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세웠으니까, 지가 전쟁에서 능하지 못하더라도, 지가 그때 다 이끌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막 지가 사상가에다가 정치가, 군사가 이런 타이틀 다 붙여놨으니까, 마오쩌둥은 그게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평도 거의 그 급이었어. 덩샤오평도 가능했어요. 덩샤오평 자체는 군대 이런 걸 알았고, 군대 내부에서도 위망도 되게 있었습니다. 군대가 복종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마오쩌둥이랑 덩샤오핑까지는 그게 문제가 없었어. 총구가 복종할 것인가, 이 문제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원조급, 시초급의 중국의 정치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옵니까? 장저민이죠. 여기 다들 여기 다 중국 역사 전문가들이야. 좋습니다. 장저민이 있었지. 장저민이 선택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치 투쟁 플러스 이익 회유 플러스 조직 배치 플러스 별도 세력 구축, 이런 복잡한 전략. 이게 뭐냐면, 말하면 정치적 숙청을 하면서 이익 제공을 하면서 조직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파를 구축하는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소련의
흐루쇼프, 브레즈네프 이런 장군들, 이런 리더들도 이런 방법을 썼고, 중국의 장저민이 이 방식을 썼던 사람 중에 굉장히 전형적인, 자, 먼저 정치적 숙청, 부패나 반당 집단을 명분으로 경험과 위망을 앞세워 말을 듣지 않는 군 원로들을 제거합니다.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얘네들은 반당이다, 얘네들은 배신자다, 얘네 부정부패했다 이러면서 제거를 해버려요. 후르쇼프는 2차 대전 영웅 주코프를 제거를 했고, 짱저민은 그때 누구를 제거했느냐? 짱저민은 그때 양샹쿤이랑 양바이빙 형제의 군내 세력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은 조직 통제. 제도가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서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믿지 못하는 장군은 조기 퇴역, 전보 혹은 해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앉히잖아. 그리고 자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별도의 다른 계파를 만들어요. 짱저민 하면 뭐예요? 상하이방이지. 이런 거는 대개는 기술 혁신이나 신병종 창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새 부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새 병종, 새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요. 이거는 현대에 필요한 병종이다, 현대에 필요한 기술 혁신이다. 그러면서 기존 군 원로들이 재정 기반을 서서히 끊어버립니다. 돈을 안 줘요. 여기 투자했는데 니들한테 나갈 돈 없다. 그럼 그들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죠. 당파도 흩어지죠. 그리고 짱저민은 또 군대의 상업 활동을 차단해가지고 돈줄을 끊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 자체는 유지해요. 그 뜻은 즉 뭐냐? 돈을 원하면 말 들어라, 예산 줄게. 그런 구조를 만들죠. 짱저민이 이 방법을 이용을 했어요. 대체로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종합하면 군사적 위망이 없는 공산당 지도자는 이처럼 극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이런 권력수를 통해서만 총구를 장악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모택동 덩샤오핑 스타일, 방금 이거는 짱저민 스타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또 어느 스타일 있습니까? 중국 또 리더들 중에 누구 있습니까? 짱저민 다음엔 누구예요? 이제 후진타오 스타일 나와야죠. 오빤 강남 스타일 아니고 후진타오 스타일. 후진타오 스타일은 뭐였냐? 후진타오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임기가 되면 그냥 내려오고 당장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통제하고, 그 너머 애써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 그게 바로 후진타오 스타일이에요. 후진타오는 집권 10년 동안 군에 대한 통제력이 극히 약했습니다. 군대의 수뇌부들은 그를 거의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저민이 군사력을 아주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어요. 후진타오가 올라왔지만 짱저민이 군부를 끝까지 쥐고 있었어. 그러니까 군부는 약간 후진타오 얘기를 좀 안 듣지만 후진타오 입장에서는 어떡해,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다고 짱저민을 쳐버릴 수는 없고, 총구 짱저민이 다 쥐고 있는데. 후진타오가 군대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이 사례 중에 유명한 사례가 한 개 있죠. 후진타오가 미국 국방장관 게이츠를 접견하던 중 중국 군부는 J-20 전투기를 기습 시험 비행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파악하고 게이츠가 직접 후진타오에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후진타오는 완전히 상황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군부가 그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건은 후진타오가 군대를 얼마나 장악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08년에 사천 대지진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는 구조에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지휘 명령을 거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자바오는 결국 전화로 너희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인민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해라. 어떻게 할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의 군대 명령 체계는 국무원과는 별도의 독립 체계이며, 원자바오는 군에 대한 영향력이 극히 약했어요. 재난 구조처럼 전 사회가 걸린 긴급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협조가 안 됐다. 이것은 군부가 의도적으로 정부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죠. 시진핑은요, 그동안 마오쩌둥도 봤고 덩샤오핑도 봤고 짱저민도 봤고 후진타오 원자바오도 다 봤고, 이걸 계속 보고 배우고 또 배웠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시진핑입니다. 이제 시진핑 스타일 갑니다. 시진핑은 어떤 전쟁 경험도 없고 하루도 군복을 입어본 적도 없으면서 단 한 차례의 전투도 지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야심이 나폴레옹 저리 가라야. 야, 나폴레옹, 모태똥, 스탈린,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시진핑은 어떤 장군이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떤 형태의 의문 제기나 도전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군대를 통제해왔는가? 그의 핵심 수단은 딱 두 가지. 급진적인 정치적 숙청, 그리고 조직 구조의 전면 개편입니다. 실제로 이때까지 시진핑이 해온 게 이거예요. 시진핑은 옛날 세대의 군 원로들을 대거 숙청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과거에 소련을 모방해서 구축해왔던 군구, 4대 총부, 중앙군사위원회 이런 체제를 완전히 폐기를 해버리고 시진핑만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 다음에 군사위 직능부문, 그 다음에 짠취라고 해요. 동부정구, 서부정구, 이런 전구, 남부정구 이런 거 정구를 따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숙청당한 애들 빼고 시진핑, 나를 따르는, 승진하고 싶어? 내 명령을 잘 따라. 그러면 나를 따르는 초짜 병사들을 대거 승진시키면서, 왜냐? 숙청을 많이 시켰으니까 빈자리가 많을 거 아니야. 시진핑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할 평민 출신들, 군대 세습한 그런 뺀질거리는 애들 말고 가난한 집안, 평민 집안의 출신들이 군인들, 승진에 목말라 있고 출세하고 싶어하는 애들, 그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봉급을 올려주면서 니들 특진하고 싶어? 더 잘 살고 싶어? 팔자 고치고 싶어? 내 명령 복종해. 이러면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체제를 만들어요. 새로운 지휘체제. 이 개편의 핵심은 단 하나. 모든 권력을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것. 그리고 장성 세대를 전면 교체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중국 군대는 무조건 세습이었어요. 아빠가 뭐 장군이다, 어디 군간부다, 그럼 나도 그 군밥 먹을 준비해야 돼.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계속 헤쳐먹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군대 2세들, 3세들, 4세들 얘네들도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백수 상태야. 중국에서 그냥 백수로 있어요. 그러면서 시진핑은 10년이 넘는 이 과정을 계속 자기의 체제로 바꿔왔죠. 그런데 또 하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까지 개편을 하고 숙청하고 체제를 전면 교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여전히 군대를 원하는 만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동안 썩어도 너무 썩었어. 자, 예를 들어 중국의 묘화 같은 인물들이 그의 뒤에서 사적으로 인맥을 만들고 파벌을 형성했다는 사실. 묘화 얘도 이 짓거리 하다가 숙청당했어요. 또 다른 정보에 따르면 장류샤와 류절리는 시진핑이 지시한 군사투쟁 준비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군사투쟁 준비 목표가 뭡니까? 대만 침공이에요. 그거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아무리 빨라도 2035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장류샤랑 류절리는 군인이야, 장군이에요.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되고 2035년까지는 군비를 축적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톰 크루즈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톰 크루즈는 영화를 찍을 때마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스턴트를 자기가 직접 해요. 액션, 까뜩하면 죽는 액션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액션을, 엄청난 액션을 구상을 해요. 구상을 해가지고 오케이, 난 이거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액션 팀의 감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획을 딱 얘기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 액션씬 가능하겠냐? 그럼 액션 감독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톰 크루즈는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톰 크루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액션씬 감독 숙청시켜버리고 다른 감독 부릅니다. 이거 가능해?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알았어. 숙청시켜버리고 또 다른 액션씬 감독. 이 액션 가능해? 된다 할 때까지. 시진핑이 그거야. 야, 2027년에 대만 침공 가능해? 장류샤. 이거 2035년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숙청시켜버려. 야, 그 다음. 야, 2027년까지 대만 침공 가능해? 그 류절리 2035년까지는 안 돼. 그래? 숙청시켜버리고. 그럼 내가 해야지. 이거 톰 크루즈랑 시진핑 같은 스타일이었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 자체가 시진핑 입장에서는 군사 전문성을 무기로 본인의 구상을 저지한 것이며,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저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시진핑에게는 강한 위협감과 불쾌감을 안겨주었던 거죠. 지난 10여 년 동안 시진핑이 한 일은 되게 단순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리해보면 단순해요. 그게 뭐냐? 군대로 계속 정비하고
동시에 거창한 국가 전략과 목표를 끊임없이 발표를 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 돌아보니 군대는 여전히 이런저런 새로운 또 파벌들로 가득 차 있고 시진핑은 여전히 원하는 통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시진핑도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선택지는 딱 한 개. 유일한 방식은 더 세게 흔드는 거야. 더 세게 숙청을 하고 자기 말 들을 때까지 아직 더 나보다 강한 파벌이 형성되기 전에 바로바로 숙청시켜버리면서 계속 흔드는 거야. 그러면서 시진핑은 계속 자기한테 100% 명령을 이행할 충성심 100%의 부대를 계속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똑같은 목소리에 야, 네가 그렇게 훌륭한 군사들, 장군들, 전쟁 경험이 있는 리더들 다 숙청해버리면 지금 애들이 네 말을 듣는다고 해도 애들 전쟁 경험이 없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렇게 숙청하면 대만 침공 꿈도 못 꾼다. 대만 침공하게 될 날이 더 멀어진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시진핑은 전쟁 경험보다는 내가 발포를 하라고 했을 때, 총을 쏘라고 했을 때 내 명령을 듣고 버튼을 누를 병사가 필요하다. 나한테 반기를 들 병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지금 시진핑의 생각인 것 같아.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시진핑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숙청을 하고 체제를 바꾸고 뒤집어 엎어도 계속 다른 파벌이 생기고 시진핑은 여전히 자기가 원했던 그런 지도력, 권력을 아직 다 잡지 못했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시진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련돼서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생각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한 방법은 딱 한 개예요. 지금 시진핑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냐? 감군 체계로 가는 겁니다. 감시할 때 감, 군대 할 때 군. 군대가 자기들만의 파벌을 못 만들게끔 무조건 내 명령에만 복종하고 딴 생각 못 하게끔 군대를 감시한다는 거야. 그러면 군대를 감시할 조직이 있어야 돼. 북한도 그랬고 옛날에 러시아도 소련, 구소련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들 현재 중국의 군 체제 안에는 이미 두 개의 감시 체계가 존재를 해요. 한 개는 정궁이라는 곳인데 정치 공작 여기 한 개가 있고 한 개는 기율 감찰 이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시진핑은 정치 공작 체계를 이미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묘화 그리고 정치 공작을 총괄하던 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동이 모두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시진핑이 그게 어떤 정보기관이든 간에 그게 뭐 기율 감찰이 될 수도 있죠. 요번에 장유샤를 잡았던 걸 또 경찰들이 출동해서 잡았잖아. 장유샤가 정말 믿고 장유샤가 꽉 잡고 있는 한 조직. 예를 들어서 그걸 기율 감찰이라고 한다면 그 조직을 더 크게 의존하면서 군을 감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정치위원 외에 군 내부의 간부 체계 감시를 더 강화하고 군 보위 부문의 비밀 경찰, 정치 감시 기능을 되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옛 소련 시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소련의 비밀 경찰 수장 베리아는 1945년 소련 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장악한 내무부는 사실상 군대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부대예요. 중동의 독재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란의 팔라비 국왕, 사담 후세인, 시리아의 아사드까지 모두 정보기관으로 군을 감시하는 길을 택했죠. 그러나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보기관이 군 감시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권력을 쥐고 동시에 사회 안정 유지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게 되죠. 그들은 공포를 생산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진실성이 파괴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 개는 국면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 이럴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보고하게 돼요.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 컨트롤이 안 돼. 하지만 지금 잘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지. 대표적인 사례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입니다. 정보기관 사바크는 전국적 항의를 산발적 소요로 축소 보고했습니다. 폐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작은 산발적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 국왕은 사태의 심각성을 오판했고 정권은 붕괴를 면할 수가 없었죠. 또 다른 한 갈래는 어떻게 되느냐? 대형 사건을 만들어서 실적을 쌓는 것입니다. 잠복한 적을 찾아냈다는 증거가 곧 성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정보기관은 사소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연루된 인물들이 서로 고발하도록 유도하며 체포 대상을 계속 확대합니다. 1930년대 소련 대숙청이 바로 이런 경로였습니다. 이 두 갈래는 완전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딱 한 개가 있는 게 그게 뭐냐? 진짜 정보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결과 지도자는 왜곡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능력은 없지만 통제를 집착하는 지도자는 결국 정보기관 군대 감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이 지금 약간 그런 제국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진핑의 제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망하거나 탄핵하거나 분열? 이미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장유샤랑 류절리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장유샤랑 류절리에 대해서 지금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는 중국의 스피커가 어디냐? 해방군보예요. 해방군신문. 여기서 계속 발표를 하고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 근데 보통 이런 발언을 하면 보통 중국에서는 중국 중앙에서 공산당 중앙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럼 다 따라. 다 같이 따라가지고 막 스피커들도 얘기하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막 때리고 막. 그런데 지금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중국 지방부서 여기저기에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용해. 이 부분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옛날에는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 일단 떠들다 보면 이제 이게 막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됐다 그럼 이제 인플루언서들, 언론인들, 평론가들 이런 애들 등장해가지고 자기도 조회수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대고 또 막 평론을 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하지만 스탠스는 다 뭐야? 중국 공산당 편을 들면서 걔네들을 비판하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해. 해방군보에서만 혼자 떠들고 있어. 이 뜻이 뭐냐?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직 이거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시진핑 스탠스 잘못 따라갔다가 나중에 시진핑이 무너졌을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때 지금 우리 눈치 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기를 두들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될까? 비록 지금 시진핑이 막강한 숙청을 하면서 막강한 이런저런 파워들을 쥐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국의 정치 원로들, 지방 간부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그냥 숨죽이고 있을 뿐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시진핑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준 척 하면서 비위 맞춰주면서 자기는 자기 것들 또 해먹을 거면서 지들끼리 또 이렇게 뭉치는 게 있어. 아직 살아있는 중국의 공산당 원로들 많습니다. 걔네들이 그냥 허수아비일 것 같아요? 절대 아니지. 장저민이 그때 주석에서 내려갔을 때도 얼마나 오랫동안 군부를 장악하면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 야 얘네들 내부 투쟁 수싸움 이거 와 미쳤어. 장유샤의 그 편지도 장유샤가 쓴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가지고 누군가는 이 수를 띄운 거야. 이 수를 딱 뒀는데 그때 시진핑을 어떤 판단을 했느냐. 강경하게 맞받아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방군 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 강경한 발언을 퍼부은 거야. 한 수를 띄우면 한 수로 누르고 다음 수는 뭘까? 다음 수는 누가 띄울까? 이 와중에 시진핑이 또 띄운 수가 한 개 있습니다. 그 수가 뭐냐?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